모든 것을 잃은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이 두려웠다. 그곳엔 실패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아버지의 비밀이 지금 그의 삶을 뒤흔들기 시작한다.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저녁 무렵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윤재성은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죠. 55세의 나이에 빈손으로 고향행 기차를 탄다는 건 그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회사 명함 몇 장,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서류 몇 장이 전부였어요. 20년 넘게 일궈온 무역회사는 석 달 만에 무너졌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으며 사무실 문은 한 달 전 완전히 닫혔습니다. 기차 안에서 재성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느새 익숙한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3년 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전화할 용기가 없었다는 게 맞았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밤 9시가 넘어 도착한 시외버스 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재성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마을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 보였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줄어든 것 같았고 예전에 자주 가던 슈퍼마켓은 문을 닫은 채였죠. 택시 기사는 말없이 운전만 했고 재성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자 익숙한 대문이 보였습니다. 재성은 택시비를 내고 천천히 대문 앞에 섰어요. 마당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발소리가 들리더니 어머니 이정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성아.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재성의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재성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하지만 어딘가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요? 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안방에 계셔.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일찍 주무시는데.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수가 천천히 나왔어요. 재성은 3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훨씬 더 말라 보였고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씩씩하지 않았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등도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왔냐? 아버지는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재성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거실 한쪽을 지나 부엌으로 걸어갔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재성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어머니는 재성의 등을 쓰다듬으며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짐 풀고 쉬어. 배고프지? 밥 차려줄게.
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은 기차 타기 전에 먹었다고 그냥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문을 닫아 주었습니다. 홀로 남은 방 안에서 재성은 이불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어린 시절 붙여놓았던 야광별 스티커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20년도 더 된 것들이었죠. 재성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지금 그는 다시 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55세의 나이에 빈손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 부모님 방에서는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성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힘들 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나를 정말 실망하신 걸까? 질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재성은 그렇게 긴 밤을 맞이했죠. 돌아온 집은 따뜻했지만 아버지와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성은 낯선 새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죠.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흙냄새가 밀려왔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는데 마을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트랙터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밭에 나가는 발소리도 들렸죠. 재성은 세면장으로 나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뺨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죠.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잘 잤니? 밥 먹어라. 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성은 자리에 앉아 밥그릇을 들었어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는요? 새벽에 밭에 나가셨어. 요즘 몸이 안 좋으신데도 매일 나가시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재성은 밥을 먹으며 문득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직원 20명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죠. 중국과 동남아를 오가며 전자부품을 수입해 국내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일이었어요. 아침마다 회의가 있었고 점심은 거래처와 식사를 했으며 저녁에는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명절에도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죠. 부모님께 전화할 시간은 늘 부족했어요. 명절 때 잠깐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기 일쑤였고 통화도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그래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죠. 회사가 바빴던 건 사실이었지만 어쩌면 성공한 아들로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몰랐습니다. 2년 전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거래처들이 주문을 줄였어요. 중국 공장에서는 납기를 지키지 못했고 불량률도 높아졌죠. 재성은 발로 뛰며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큰 기업들은 이미 자체 공급망을 갖추고 있었고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에 시달리며 납품 단가를 계속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의 위기를 넘긴 경험도 있었으니까요. 재성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려고 중국 선전의 공장에 투자금도 넣었죠. 공장 사장은 6개월이면 새 제품 라인을 완성할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공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투자금은 회수되지 않았어요. 중국 측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소송은 길어졌고 비용만 늘어났죠. 그 사이 주거래처 2곳이 부도를 냈습니다. 미수금 3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재성은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사정했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몇몇은 돈을 빌려줬지만 대부분은 연락을 피했어요. 회사 자금은 바닥났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어느 날 회계팀장이 재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10년을 함께한 동료였어요. 사장님,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직원들도 다들 불안해하고. 재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직원 절반이 사표를 냈고 한 달 후에는 사무실에 재성 혼자만 남았죠. 책상 위에는 독촉장과 법원 우편물이 쌓여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재성은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아는 아들은 늘 성공한 사업가였으니까요.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사무실 짐을 정리하던 날, 재성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10년 전 명절에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도 무표정했지만 손은 재성의 어깨에 얹어 있었습니다. 재성은 그 사진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서울역으로 향했죠. 재성아,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재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밥그릇을 든 채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네, 괜찮아요. 재성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과거의 기억이 계속 떠올라 아무것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죠. 성공했던 시절도 무너지던 순간도 모든 게 아직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채로 이곳에 앉아 있었죠. 점심 무렵 재성은 마을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골목을 지나 논두길로 접어들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죠. 어릴 적 뛰어놀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는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재성이 지나가자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태순의 아들 아닌가? 맞네, 서울서 사업한다던 그 아들. 근데 왜 평일에 여기 있어? 사업 잘 된다더니. 재성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겠죠. 시골 마을에서 비밀은 없으니까요. 재성은 한적한 농길을 따라 계속 걸었어요. 30분쯤 걸었을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계셨어요. 재성은 멈춰 섰습니다.
82세의 노인이 허리를 굽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죠. 재성은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서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웠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재성도 젓가락을 들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아버지, 밭일이 많으세요? 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반찬을 집어 입에 넣을 뿐이었죠. 재성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 시간은 많으니까. 됐다. 아버지의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이었죠. 재성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말을 꺼냈어요. 재성아, 내일 면사무소 가서 등본 좀 떼어와라. 건강보험 때문에 필요한데. 네, 알겠어요.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죠. 밥을 다 먹은 아버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 걸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그릇을 씻었어요. 그리고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죠. 재성은 식탁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재성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원래 그러시잖니. 말이 없으신 거 너도 알잖아. 근데 이번엔 다른 것 같아요. 날 실망하신 거죠. 그게 아니야, 재성아. 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재성은 일찍 일어나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길이었지만 위치는 기억하고 있었죠. 면사무소에 도착해 민원실로 들어가니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등본 발급 부탁드립니다. 재성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서류를 출력해 줬어요. 재성은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죠. 면사무소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이 낯익었어요. 재성이 아니야? 나 기억 안 나? 초등학교 동창 병수야. 아, 병수 형. 김병수는 재성의 같은 초등학교 한 학급 위의 형이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서울에서 잘 산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무슨 일이야? 병수의 물음에 재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잠깐 내려왔어. 아, 그래? 요즘 사업은 어때? 전자 쪽 한다며? 응. 그래. 재성은 얼버무렸습니다. 병수는 눈치 없이 계속 물었어요. 나도 요즘 힘들어. 농사 지어봤자 남는 게 없고. 너는 좋겠다. 도시에서 돈 잘 벌고. 재성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수는 한참 더 이야기하다가 약속이 있다며 떠났죠. 혼자 남은 재성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나는 좋겠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무것도 좋지 않았죠. 재성은 한숨을 내쉬고 일어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재성은 등본을 건네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핸드폰을 꺼내 구인구직 앱을 켰습니다. 50대 채용, 경력직 채용, 무역 관련 일자리. 검색어를 바꿔가며 찾아봤지만 적당한 게 없었어요. 대부분 3040대를 원했고 55세는 나이 제한에 걸렸죠. 몇 군데 지원서를 넣어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재성은 매일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어요.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집에서는 아버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재성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죠. 재성은 그 침묵이 자신에 대한 실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냉정함이라고 여겼어요. 어느 날 저녁 재성은 용기를 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침묵만 하시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제야 아버지가 재성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재성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성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어머니가 재성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성은 자신이 이 집에서 완전히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꼈어요. 가족에게조차 짐이 된 사람처럼요. 다음 날 아침 재성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집 안에 있으면 숨이 막혀왔죠. 재성은 읍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40분쯤 걸려 도착한 읍내에는 작은 고용센터가 있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재성과 비슷한 나이대였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재성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각종 구인 공고가 붙어 있었지만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었습니다. 56번 손님 상담 창구로 오세요. 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갔습니다. 상담원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오셨나요?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무역업 쪽에서 20년 넘게 일했는데요. 재성이 이력서를 건넸습니다. 상담원은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경력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무역 관련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고요. 그럼 제조업이라도 괜찮습니다. 55세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으세요. 대부분 회사가 40대까지만 뽑거든요. 상담원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냉정했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자리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재성은 연락처를 적어주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맑았지만 재성의 마음은 어두웠죠. 읍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재성 사장님이시죠? 저 한국은행 대출팀입니다. 연체된 대출금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재성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체금은 이미 3개월째였죠. 갚을 방법도 없었고 전화를 받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성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논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버스는 천천히 달렸죠. 마을 입구에서 내려 집까지 걷는 동안 재성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재성은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재성아,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어머니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재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핸드폰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죠. 모두 채권 관련 번호들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재성은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뒷문으로 나갔어요. 마을을 벗어나 논두길을 따라 걸었죠. 달빛 아래 펼쳐진 논밭은 고요했습니다. 재성은 한참을 걷다가 멈춰 섰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땅이 느껴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질문은 답이 없었습니다. 재성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껴안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그저 텅 빈 듯한 허무함만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재성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재성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어딜 갔니? 걱정했잖아.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밥은 먹었어? 차려줄까? 괜찮아요. 그냥 자려고요. 재성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재성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어둠 속에서 재성은 다시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 통화 기록을 확인했죠. 서울에 있는 친구들, 옛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하지만 이제 전화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재성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저 별을 보며 걷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손은 따뜻했어요. 재성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걷던 아버지.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었죠.
지금의 아버지는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가족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차라리 여기 없는 게 나은 건 아닐까? 어두운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재성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복도 너머로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고 안방에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재성은 처음으로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사업 실패의 좌절이 아니었어요. 가족 안에서조차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독이었죠. 55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무력한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재성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마저 편치 않았어요. 꿈속에서도 재성은 계속 걷고 있었죠.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갈 곳은 보이지 않는 길을.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재성의 절망도 함께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성은 또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어요. 마을 뒤편 산자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올라갔죠. 30분쯤 걸었을까 작은 약수터가 나왔습니다. 재성은 그곳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보다가 문득 오래된 사진첩 앱을 열었습니다. 3년 전, 2년 전 사진들이 나왔죠. 회사 창립 기념일 사진, 직원들과 회식하는 사진, 거래처와 악수하는 사진. 모두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모든 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더 내리다 보니 5년 전 사진이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명절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재성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지난 5년간 부모님과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는 걸.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재성을 보고 손짓했죠. 재성아, 너 방으로 와봐라.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성은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가 문을 닫았어요. 어머니는 재성을 앉히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성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얘기야. 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너한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실망하셨다고 생각하고? 재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는 내가 서울에서 사업 시작했을 때부터 신문 기사를 모으셨어. 내 회사가 기사에 나올 때마다 오려서 스크랩북에 붙이셨지. 내가 보니까 20장도 넘더라. 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그 스크랩북을 보시면서 혼자 웃으시곤 했어. 말은 안 하셨지만 엄마는 알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 필요할 때 있었잖아. 4년 전쯤이었나?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급한 일이 있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재성은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중국 공장 계약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때였죠.
은행 대출이 막혀서 어머니께 전화했었습니다. 엄마가 일주일 뒤에 3천만 원을 보내줬잖아. 너는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마련하신 거야.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빌리고 노령연금을 6개월치 미리 당겨받고 농협에 있던 정기예금을 깨서 만든 돈이었어. 재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 그 다음 해에도 내가 또 연락했잖아. 그때도 2천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마련하신 거야.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너한테 말하지 말래. 내 자존심 상할까봐. 내가 아버지한테 신세 졌다는 생각하면 마음 아플까봐. 재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재성의 손을 꼭 잡았죠. 너 서울 올라갈 때마다 아버지가 몰래 내 차 트렁크에 쌀이랑 반찬 넣으셨어. 직접 키운 채소도 담고. 내가 모르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재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분 성격 너도 알잖아. 표현을 못 하시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야. 근데 행동으로는 늘 보여주셨지.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말이 없는 건 너한테 실망해서가 아니야. 내가 힘들어하는 게 마음 아파서 그러시는 거야.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 하시는 거라고. 재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혼자 그런 돈을 만들 수 있을 리 없잖아.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엄마가 돈을 구해다 준 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니? 재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당시에는 급하니까 고맙게 받기만 했죠.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걱정하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 내가 밤에 나갔다 온 거 아버지도 다 아셔. 창문으로 내가 논둑에 앉아 있는 거 보셨어. 재성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나가지 못하셨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내 마음이 어떨지 알지만 위로하는 법을 모르시니까. 어머니는 재성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재성아, 아버지는 늘 너를 사랑하셨어. 지금도 그래.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야. 재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55년 인생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오해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괴로웠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한 아들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해요? 말은 안 해도 돼. 아버지 곁에 있어줘.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야. 어머니는 재성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이 되어 재성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마음. 차갑다고 생각했던 침묵 뒤의 걱정.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이었죠. 재성은 서랍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가족 사진을 꺼내봤어요.
10년 전 명절 사진이었죠. 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얹어져 있는 모습.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을지. 재성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아버지께 다가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말은 서툴더라도 행동으로라도 보여드려야 한다고.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지킬 차례라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재성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절망의 끝에서 찾은 작은 빛이었죠. 그 빛은 아버지의 숨겨진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재성은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거였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재성은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였죠. 윤태수는 장화를 신으며 밭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재성은 숨을 고르고 다가갔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재성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아버지는 잠시 재성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관 한쪽에 놓인 낡은 장화 한 켤레를 가리켰어요. 재성이 어렸을 때 신던 장화였죠. 재성은 장화를 신었습니다. 20년 만에 신는 장화였지만 발에 꼭 맞았어요. 아버지는 호미 2개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재성이 뒤따랐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어요. 마을길을 지나 논둑을 따라 걸으니 5분쯤 후 밭이 나왔죠. 아버지가 가꾸는 배추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밭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재성도 옆에 앉아 똑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죠. 어떤 게 잡초인지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손동작을 보며 천천히 따라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재성의 손에 흙이 묻고 땀이 났어요. 등도 조금 아팠죠.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뿌리가 남는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성이 잡초를 잘못 뽑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손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뿌리까지 깨끗하게 뽑는 방법을. 이렇게요? 재성이 다시 해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묵묵히 일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밭 위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일어나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재성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재성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배추가 잘 됐다. 아버지가 밭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표정에 작은 미소가 스쳤죠. 재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물 좀 떠올게. 아버지가 밭 한쪽에 놓인 물통으로 갔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재성에게 건네주셨어요. 재성은 받아 마셨죠. 시원했습니다.
아버지도 물을 마시며 잠시 쉬셨어요. 아버지. 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했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성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제가 돈 필요할 때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다는 거. 신문 스크랩도 하셨다는 거.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됐다. 아버지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재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너 힘들었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거. 아버지도 안다. 젊었을 때 농사 망쳐본 적 있거든. 재성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때 내 할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일자리 만들어 주셨어. 같이 일하자고 하시더라.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재성을 보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재성은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아버지, 이제 같이 일하자. 내가 괜찮으면. 아버지가 재성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재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네, 같이 할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30년간 쌓인 오해가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재성도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죠. 집 가서 밥 먹자. 아버지가 호미를 챙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성도 자신의 호미를 들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논두길을 걸으며 재성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에는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시골 풍경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평화로웠고 아름다웠죠. 무엇보다 옆에 아버지가 함께 걷고 계셨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재성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재성은 어머니도 울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씻고 들어와. 아침 차려놨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편안한 아침이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재성에게 반찬을 집어주시기도 했죠. 오늘 오후에는 뭐 하세요? 재성이 물었습니다. 병원 가야 돼. 정기검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재성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밥을 다 먹고 재성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재성이 고집했죠.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재성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재성은 아버지를 모시고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경차를 운전하며 재성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별거 아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래도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편안해 보였죠. 병원에서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할까? 재성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좋아요. 제가 안주 준비할게요. 두 사람은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재성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 부자의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침개를 부쳐 오셨고 아버지는 막걸리 2병을 가져오셨어요. 재성은 작은 상을 마당에 펼치고 돌아오면서 사온 안주를 추가해서 차렸죠. 가을 저녁 공기는 선선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자, 한잔하자. 아버지가 막걸리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재성도 잔을 들었어요.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죠. 막걸리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재성은 천천히 마시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일 배워도 될까요? 농사가 쉬운 줄 아냐?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성은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편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그래도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내가 도와주면. 좋지.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묻어났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부침개를 더 접시에 담아주시며 말씀하셨죠. 둘이 같이 일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 마음이 놓여. 평생 이런 날이 올까 기다렸는데. 재성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건강하게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세 사람은 천천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별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재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성은 매일 새벽 아버지와 함께 밭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와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땅을 만지고 작물을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의미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재성은 읍내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서울에서 온 등기 우편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우편물을 받아보니 법원 서류였습니다. 채무 관련 소송 통지서였죠. 재성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접어 넣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죠.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성은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인자한 얼굴을 한 분이었어요. 재성이 아니가? 태수 형님 아들. 안녕하세요, 이장님.
요즘 형님 밭일 도와준다며? 장하네 장해. 형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나? 이장은 재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일손 필요한데 관심 있으면 나와봐. 품삯도 주고. 감사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재성은 이장과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했어요. 조금씩이었지만 마을의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는 그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재성은 아버지와 함께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묵은 농기구들을 닦고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죠. 이거 내 거다. 상자 안에는 재성이 어렸을 때 쓴 상장들과 졸업 앨범 그리고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재성의 회사가 나온 기사들이었어요. 20장이 넘었죠. 각 기사마다 날짜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재성은 스크랩북을 넘기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기사 여백에는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재성이 회사 매출 10억 돌파. 2019년 3월 신문에 또 나왔네. 자랑스럽다. 2020년 7월 직원 20명으로 늘었다고. 잘하고 있구나. 재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스크랩북을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재성의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셨죠. 아버지가 늘 응원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은 창고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은 30년간의 서먹함을 모두 녹여주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재성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야 했어요. 채무 조정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죠. 도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천천히라도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뭐하니? 서울 일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할게요. 힘들면 말해. 네, 아버지. 아버지는 재성의 어깨를 한번 쓰다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재성은 이메일을 다 쓰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죠. 무거웠던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성은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서였어요. 의사는 결과지를 보며 말했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안정됐고 혈당 수치도 정상이에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재성을 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아들이 같이 있어줘서 그런가 봅니다. 의사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최고의 약이죠. 계속 이렇게 지내세요. 병원을 나와 차에 타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점심 먹고 가자. 내가 좋아하던 국밥집 아직 있다. 아버지도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너 어렸을 때 거기 자주 갔잖아. 두 사람은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가게였어요. 주인 할머니도 그대로 계셨죠. 어머, 태수 씨 아들 아니가?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버지랑 같이 온 거 보니 좋구나. 국밥 2그릇 줄게. 따뜻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재성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어릴 적 먹던 그 맛 그대로였죠. 아버지도 조용히 드시며 가끔 재성을 바라보셨습니다. 맛있어요, 아버지. 그래.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계셨어요. 재성이 다가가 함께 땄죠.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면 더 빠르지. 세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일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마당에 앉아 쉬는데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재성은 부모님을 바라봤죠.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두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재성이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지만 재성은 알았죠. 아버지도 울고 계신다는 걸. 밤이 되어 재성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55년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가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줬습니다. 가족이었죠. 재성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건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 곁에 있는 거였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알았다. 너무 늦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다. 재성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내일 아침에는 또 아버지와 함께 밭에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제는 행복이었죠.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오해하며 살아갈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모르고 지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재성은 이제야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시간을.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